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는 방송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21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전 타운홀 미팅할 때 대통령이 누구 한 명 이렇게 세워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권대영이라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말 기막힌 대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대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오늘 뒷코너에서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라이브 끝까지 들어주시고 앞 코너도 굉장히 중요한 코너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소비 쿠폰 아직 안 받으셨으면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얘기 윤형중 랩2050 이사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대영 씨는 사무처장이었었습니다. 사무처장이었는데 부위원장 발령이 난 거죠. 발령이 났습니다. 그걸로 승진한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에 여러 차례 굉장히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전 정부 사람이어도 일을 잘하면 중용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중용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부위원장을 되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핵심은 부동산을 우리는 잡기로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거죠. 네, 적시에 좋은 정책을 내놨죠. 맞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자세히 요거는 다뤄보기로 하고요. 윤 이사님은 가져오신 첫 번째 소식. 네. 통신 스마트폰 네.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맞습니다. 단통법. 혹시 잘 아시는지요? 단통법. 그 많이 들어는 봤는데 단통법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약자잖아요. 네, 단통법이 내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도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휴대폰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줄여서 단통법이고요. 원래 이제 풀 네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줄여가지고 단통법 이렇게 된 것인데요. 11년 만이라 폐지된다 그랬잖아요. 네. 도입은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핵심은요, 단통법의 핵심은 고객들한테 주던, 그러니까 통신사가 고객들한테 주던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으로서 약간. 네, 그러니까 고객한테 주는 단말기 지원금을 단통법으로서 제한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내일부로 폐지되면서 그 제한하는 것이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11년 전에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보조금을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그때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마 이제 뭐 그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또 이제 해프닝이나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호갱이라는 말 아신가요? 알죠, 알죠. 고객님 대신 호갱님에서 우리 돈 뜯겼다. 맞습니다. 호구 고객님 해가지고 호구 고객님의 줄임말이 호갱이거든요. 네. 호갱이란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근데 전 국민에게 호갱이란 말이 아주 널리 회자되고 대중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단통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랬냐면요. 그 휴대폰을 살 때 언제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단말기 지원금이 최대는 뭐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네. 저도 호갱 중에 하나라서 어디서 가입하고 나면 꼭 집에 오다 보면은 집 앞에 있는 그 무슨 그 판매점에서 맞습니다. 훨씬 싸다고 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고 막 걸려 있는데요. 그런 데서 사고 한두 달 뒤에 가면 또 그 판매점이 없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판매점에서 그 잘 모르고 가서 사는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하고 굉장히 잘 알고서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 그 특정 시기에 어느 장소에 가서 잘 알고 가서 사면은 최대 100만 원까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아주 지능적인 소비자와 그냥 평범한 소비자들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비싸게 주고 이제 사는 사람을 가리켜 호갱이라는 말이 당시 이제 유행을 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단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단통법은 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도 합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고 또 놀랍게도 11년 만에 폐지될 때도 여야 합의로 무려 240명 이상의 찬성표로 합의돼 통과된 그런 법률입니다. 굉장히 그 여야를 초월하는 네. 그런 그리고 법안이었네요. 이 단통법이 참 온라인상의 은어들을 많이 양상시켰는데요. 아까 호갱이란 말도 그렇지만 성지란 말도 네. 물론 성지란 말도 여기저기서 뭐 그 유통되던 그런 용어이긴 했지만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 회자됐던 용어였는데요. 특정 장소에서 굉장히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그 장소를 성지라고 네. 온라인상에 불렸고 그 성지를 막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 막 회자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효과는 뭐였던 거예요? 네.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되게 재밌는 이제 경제학의 시장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 보통 그러니까 사회자님도 전공이 경제학이셨잖아요. 네네. 네.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 때 그 경제는 완전 경제 시장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가 그렇죠.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딱 만나면 만나는 데서 가격이 네, 결정되고 가격이 달라지고 하잖아요. 수요곡선, 공급곡선 딱 만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세상의 많은 시장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뭐 시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통신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신 시장은 뭐 아마 전 국민이 알다시피 통신 3사라 그러죠. SK텔레콤, KT, LGU+, 이 세 개의 사업자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업장의 시장들이 보통 시장의 참여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가격이에요. 가격. 보통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가지고 그 경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뭘 가지고 경쟁을 할까요? 뭐죠? 서비스나 물건의 품질입니다. 품질.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경쟁을 할 때는 가격이나 품질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근데 통신사들은 놀랍게도 가격이나 그 품질을 가지고 별로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예, 놀랍게도요. 그래서 그 통신사의 가격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불과 2020년까지 그냥 놔두면 경쟁을 안 하니까요. 방송통신위원회나 그 정부통신부가 허가를 하면서 그 인가제라 통신요금 인가제라고 불렀거든요. 통신요금을 인가하면서 통신요금 제도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단통법 폐지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2020년까지도요. 네네. 통신요금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통법이 있을 때도 내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단통법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있지 않아도 똑같이, 똑같이? 예, 네. 통신사들이 가격 가지고는 경쟁을 요금 하지 경쟁은 하지 않는다.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것 인가제를 운영을 했었고요. 네. 뭐 2020년에는 인가제가 폐지되었고 뭐 유보 신고제라는 좀 어려운 용어의 이제 제도가 도입됐는데 뭐 이거는 그냥 통신사가 가격을 책정하고 15일 이내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신고를 하고서 또 15일 이내로 정부가 반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인가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통신사들은 가격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정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 시장이고. 근데 제가 단통법 얘기하다가 왜 통신 시장은 요금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서비스 경쟁도 하지 않잖아요. 네. 예, 뭐 통신의 품질이 달라지지가 네네.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 요금 경쟁을 하지 않았고 대신 경쟁한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게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했던 거예요. 단말기 네. 보조금을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단말기 업체가 만들고 통신사들은 그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참여자들인데 왜 자기네들이 만들지 않는 단말기를 가지고 이 단말기를 팔면서 대신에 우리 걸로 단말기를 사면은 보조금을 이만큼 드립니다. 라는 이런 경쟁을 했던 거예요. 영희님 감사합니다. 유머러스한 댓글. 명품샵에서 호갱당한 김건희 씨 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뭐 7만 원짜리 요금 가입하시면은 갤럭시 새 이 단말기 공짜로 드립니다. 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없앴던 거예요? 단통법이? 단통법에서는
그 아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요금제 조건을 달아서 얼마의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없앤 건 아니고요. 보조금의 상한을 제정한 것입니다. 네, 보조금의 상한을 지정했고요. 100만 원 보조금 줄 수는 없다. 예,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이제 조건, 어떤 고가의 요금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약정을 거는 거를 이제 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의 상한을 준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상한을 이제 없애도록 한 이제 것이죠. 상한을 없앤다. 예. 근데 그 단통법을 실시해가지고 효과는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여야 합의로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더 좋을 거라는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제 호갱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거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단통법이 이게 도입되니까 휴대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 호갱이 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호갱이 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아니 이게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게요.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예견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제가 단통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통신 담당 출입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통신사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휴대폰 교체 주기가 제일 짧아요. 2년밖에 안 돼. 당시 맞아요, 26개월이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자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교체를 하고요. 맞아. 근데 왜 빨리 교체를 하냐면은 또 교체를 안 하는 게 손해예요. 교체를 안 하고 휴대폰을 오래 쓰면은 내가 낸 요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 휴대폰 요금 그 단말기 요금 대신 내주는 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통신사들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최대는 한 25% 이상을 마케팅했었는데 그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썼던 거예요. 그 마케팅 네. 비용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통신사들이 그나마 경쟁을 하는 분야가 요금 가지고도 경쟁을 안 하지, 서비스 품질 가지고도 경쟁을 안 하지. 그나마 경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단말기 보조금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단말기를 처음 사는 사람들은 통신사를 옮길 만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통신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 보조금 경쟁만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근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출혈 경쟁을 했던 게 이 단말기 보조금인데 이걸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왜 우리를 경쟁 못하게 이걸 못하게 막아라고 막 겉으로는 막 항의를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조금 지출 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마케팅 비용 덜 들여도 된다. 그렇죠. 이익이 더 많이 남게 된다. 통신사 뭐 이런 입장에서는 요금 경쟁도 안 해, 서비스 경쟁도 안 해, 심지어 보조금 경쟁까지 안 하는 한마디로 아주 해피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고요. 그래서 통신사의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0년 전에는 아마 1.5조 원, 6조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최근에 뭐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한 4조 원, 5조 원을 넘나들거든요. 정말요? 예, 와. 그러니까요. 이 과점 엄청나게 시장에서 통신사들 좋아졌네. 굉장히 통신사들만 혜택을 보고 결국에는 뭐 전 국민이 다 호갱이 된 거 아니냐. 이 경쟁 자체를 이제 제한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익이 되는 법률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판들이 초기부터 있었고요. 그 한참 논의 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근데 10년, 11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초반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많았는데 네. 다시 바꾸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럼 일단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단통법 폐지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은 지금 보조금의 형태가 자율 보조금의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통신사들이 직접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보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뭐 예전에는 월별 할당, 뭐 분기별 할당,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당을 맞추기 위해서 뭐 월말이나 분기말에 막대한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조금을 왕창 지급하고 이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왔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거였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상당한 할인 행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제가 방금 단통법 이전에 월말이나 분기별 할인 행사도 많이 네네, 했었기 네. 때문에 내일도 당장에 할인 행사가 있을 거지만 월말이나 분기 말에도 잘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똑똑한 소비자들은 뭐 인터넷이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많은 정보들을 또 공유를 하거든요.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통신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을 찾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의할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내일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시작되고 네네네. 또 아마 많은 마케팅이 네. 지금 아니면 싸게 못 산다 이런 마케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기나 뭐 그런 어떤 사기와
가까운 약간의 이제 속임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고가 요금제의 의무 약정 기간을 뭐 1년이나 2년 왕창 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과 연계돼서 부가 서비스나 여러 가지들 많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 요금제를 좀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면은 그 모든 위약금을 물게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이제 불공정한 약관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세히 따져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조금 거르고 월말이나 분기말을 기다려 보는 게 좋다. 이거 꿀팁이에요. 네, 그게 꼭 꿀팁이라기보다는 뭐 지금 자세히 그냥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경제로서도 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출혈 경쟁, 마케팅 경쟁을 하다가 전 국민의 통신 요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 통신사들이 많은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걸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겠어요. 예전에는 휴대폰을 자주 안 바꾸는 사람한테 전가를 시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주 바꾸는 사람한테 네. 보조금 많이 주니까 그럼요. 안 바꾸면 오히려 비싼 네. 통신 요금 내게 그래서 되는 그 그런 많은 거네.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저도 기자였을 때 많이 항의를 해서 생긴 제도가 선택 약정 할인 제도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통신사를 처음에 이제 바꿀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고 2년 약정을 걸잖아요. 근데 그게 끝났을 때에는 아무 보조금도 없잖아요. 그게 약정이 끝나면 나는 이 휴대폰을 계속 이용하겠다 2년 동안. 그래서 약정을 다시 걸고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25%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바꾸면 어차피 보조금 받을 건데 그걸 그냥 할인해 달라. 네. 요금 할인해 달라. 아무튼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고요. 아마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을 활성화하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단통법 폐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 대책을 공약을 한 거네요. 네, 이게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도 당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 공약 같은 거는 같이 합시다. 이제 협상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몇 번 활용을 했었던 또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여러 공약들을 내놨던 겁니다. 근데 이 알뜰폰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알뜰폰은 기존의 통신 3사의 통신망을 대여해가지고 이 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알뜰폰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관심을 많이 못 받다가 최근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뜰폰을 만약에 가입하면은 아마 놀라울 정도로 통신 요금이 저렴하다는 걸 또 체험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다변화된 그 시장이 되면 될수록 기존 통신 3사 입장에서도 과도하게 보조금 지출로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요금 경쟁, 본연의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뭐 단통법 폐지 이후에 보조금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알뜰폰이나 자급제폰도 활성화되고 좀 싸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자급제폰이라는 건 내가 이제 폰을 사가지고 통신사를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나머지 시들 좀 빨리 가보죠. 이사님, 소비 쿠폰 얘긴데 오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서버 마비됐다면서요. 네. 행정안전부가 약간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먹통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신한카드도 약간 이제 그 먹통이 되기도 했었고, 또 현대카드나 몇몇 카드사 앱들도 뭐 한두 시간의 그 대기 시간이 걸리는 등 한마디로 오늘 굉장히 이제 그 주문이 폭주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쿠폰 준다고 할 때는 왈가왈부 뭔가 논란이 많더니 일단 시작되니까 다들 정말 좋아하는 정책이군요. 일단 오늘은 모든 분들이 일단 접속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부터 금요일 이번 주는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할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자신의 생일이 태어난 연도가 1이랑 6으로 끝나는 이제 사람이 오늘 월요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2랑 7로 끝나는, 한마디로 오늘은 뭐 81년생, 뭐 76년생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일은 뭐 92년생, 97년생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생년에 맞게 그 요일별로 이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받으면 좋은데 경제는 좀 살아날까요? 일단 상당히 유통업계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소비 심리가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그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쿠폰이 지급될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오늘 뭐 서버가 뭐 그 먹통이 될 정도로 주문이 몰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제 지역에 풀리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그 우석진 명지대 교수가 쓴 칼럼이 유명한 분이죠. 네, 아주 뭐 영혼의 경제학자라고 네네. 불리는 유명한 분이 네. 그 쓴 칼럼이 저도 오늘 눈여겨 봤는데요. 제목이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그 이번 소비 쿠폰의 경제 효과를 GDP 0.1%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측정 이제 그 의견을 내놨는데 우석진 교수는 그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효과가 의견을 훨씬 더 클 것 네, 같아요. 의견을 너무 내놓더라고요. 보수적으로 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계 소비 성향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고 지금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제가 여기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책이 뭐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면요. 어떤 정책은 초반에 막 소비가 집중되고 나중에 소비가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다음 달부터 2차 소비 쿠폰이 바로 또 발급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시기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발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받은 거는 이번 달에 쓰고 다음 받은 건 다음 달에 쓰면은 또 이제 경기가 살리는데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본인의 생년 뒷자리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고 씁시다. 이번에는 나가서 외식 한 번씩 하시고 이 좋아하는 이 물건들 사셔서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선거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선거 참패했다면서요. 참의원 선거. 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이시바 총리가 최근에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맞아요.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었잖아요. 특히 자민당의 주요 지도부는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게 보통 일본의 정치인이나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서 절대 쓰지 않던 표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표현들이 나온 것이 아마 위기감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분석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그 위기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은 거의 이제 그 역사적인 참패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래도 최소의 목표가 50석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47석을 기록을 하면서 과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총 몇 석의 선거 결과로 네. 결과가 47석. 일본의 상원으로 불리는 참의원은요 선거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요. 한 번에 모든 참의원을 다 바꾸는 선거가 치는 게 아니라 절반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총 정원은 248명인데요. 네. 이번에 대상은 125석 대상이었고요. 이미 이전에 확보해놓은 의석이 75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50석만 확보하면 그래도 과반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50석 그러니까 최소로 잡은 목표가 50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석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47석을 확보를 했고요. 124석 중에 47석. 그럼 정말 참패네요. 네, 그렇죠. 자민당은 과반수를 얻어서 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인데. 네. 그렇지만 참의원에서 총리 선출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제 여기서 과반을 어떻게 또 유지하느냐 안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이게 당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민당만 이렇게 그 47석을 오로지 얻은 것이 아니고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도 7석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그 선거에서 상당히 성과를 낸 뭐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그 정당들이 다 이제 의석수를 서로 모아가지고 연립 내각을 만약 구성하겠다, 연립 정당을 구성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합의를 보게 되면은 총리직까지도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 8석 얻은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총 네. 47석이 연립이고. 근데 참의원 중의원에서 저 총리를 선출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이 네. 결정적으로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자민당 내에서 이렇게 선거를 줬으니 당신 책임져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민당의 네. 총리로 자민당 대표 이퀄 내각제니까 총리 이렇게 될 수는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관세 협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참 침착하게 이렇게 좀 맞습니다.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의 협상 상대자와도 잘 협상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사실 동의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시바 총리도 굉장히 지금은 상당히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자신이 계속 총리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도 미국 관세 협상과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총리를 유임시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의 지지율을 상당히 지금 그래도 지지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협상 환경도 조금 달라진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그래도 일본을 상당히 그 유리한 협상 파트너로 생각을 해왔고 일본에서 얻은 협상 결과를 통해서 다른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도 관철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온 반면에 이시바 총리가 여기서 더 밀릴 경우에는 진짜 총리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오는 8월 1일까지 어떤 미국과 협상 결과를 보일지도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들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열흘간의 협상을 잘 진행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랩 2050 윤영중 이사님하고 같이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에 어떤 영향 주고 있는지 김인만 소장님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